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삼성 더 뉴 SM6 1.8 터보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더 뉴 SM6는 4년 만에 부분 변경이 된 모델이죠. 부분 변경이 되기 전까지 판매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의 약점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가장 큰 특징은 승차감을 위한 리어 서스펜션의 개선이죠. 그러니까 토션빔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평가가 안 좋았던 AM 링크는 떼어내고요. 부싱과 댐퍼, 스프링 등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좀 불편했던 인포테인먼트 또는 공조장치 시스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라인업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LPG 엔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가솔린 엔진 라인업은 풀 체인지가 됐습니다. 1.3 터보와 1.8 터보 두 가지인데 1.3 터보가 기존의 2.0 자연흡기를 대체를 하고요. 1.6 터보 후속으로 1.8 터보가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이 1.8 터보가 국내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프리미어르 트림도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1.8 터보 엔진의 TC300이고요. 프리미어르 트림에 썬루프를 제외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가격은 3,748만원이고요. 엔진이나 서스펜션에 비해서 외장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과 같은 디자인인데 그 디테일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릴도 기존에 비해서 그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프리미어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릴의 크롬 장식에 프리미어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동급에서는 처음으로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됐어요. 요즘에 LED 헤드램프는 흔하지만 이 매트릭스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보통은 수입차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동급에서는 SM6가 처음입니다.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양쪽에 18개, 총 36개의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국산차 중에서는 이 LED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야간 운전 때 효용성이 있기도 하지만 디자인에서도 좀 차별화가 됩니다. 이와 함께 주간등의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요. 이번에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면 얼굴은 그 변화가 딱 눈에 띄진 않지만 이 방향지시 등이 점등이 됐을 때에는 기존과 차이를 보입니다. SM6는 국내에서 소나타, K5 등과 경쟁하는데 이 차들과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전 폭을 제외한 나머지 수치는 다 작습니다. SM6의 차체 사이즈는 폭스바겐 아테온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면처럼 이 후면의 디자인도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테일램프는 기존 대비해서 약간 슬림해졌고요. 후진등은 위치가 변경되고 더 밝아졌습니다. 트렁크에는 엔진을 나타내는 TC 배지가 붙는데 1.3이나 1.8 모두 이 TC 배지는 동일합니다. 반면에 리어 원퍼의 디자인은 1.3과 1.8이 좀 차이가 있어요. 1.3의 경우에는 그냥 밋밋하게 처리를 했는데 1.8 터보는 이렇게 큰 구경에 머플러 장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부분 변경된 SM6는 실버나 그레이가 가장 색상이 예쁜 것 같아요.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솔루스, 사이즈는 245의 40Z와 19입니다. SM6에서 가장 큰 휠 사이즈고요. 이 19인치 휠은 프리미어르 전용입니다. 실내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외장은 부분적으로 디테일을 바꿨지만 실내는 디자인보다는 프리미어르 트림이 신설이 되면서 그 소재가 좀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는 차가 프리미어르 트림인데 기존과 비교하면은 그 시각적인 고급스러움이 더 좋아졌죠.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가죽이 시각적으로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저번 시승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더 고급스러운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졌을 때의 촉감은 아리 트림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의 전반적인 소재는 좀 딱딱한 편이고 대부분의 차들처럼 시선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소재가 좀 떨어지죠. 모니터도 기존과 같은 세로형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더 커졌어요. 기존과 같은 세로형 타입이지만 안쪽의 인터페이스는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바뀌었어요.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서 주요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나 그래픽은 최근에 국내 출시됐던 캡처와 비슷합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메뉴라든가 인터페이스가 약간 좀 중구난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뉴를 찾아 들어갈 때 좀 찾기가 좀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 단계 거쳐야 되고, 이 새 인터페이스는 기존 대비해서 훨씬 사용하기 편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전체 화면으로 커지고요. 여기서 차간거리나 긴급제동, 차선, 사각지대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멀티센스 화면은 드라이브 모드인데 크게 스포츠와 컴포트, 에코 세 가지가 있고요. 현재 모드 편집으로 들어가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사운드, 댐핑, 계기판, 라이팅 설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같은 경우도 컴포트와 레귤러, 스포츠 세 가지가 있고요. 댐핑도 컴포트와 레귤러, 스포츠 세 가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총 4가지죠. 에코와 컴포트, 레귤러, 스포츠. 라이팅 설정은 무드 조명입니다. 이 무드 조명의 색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뭐 보통 20, 30가지도 있고 60가지도 넘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명 그림이 2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센터 패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 조명은 현대 기아보다 가짓수는 적지만 색깔 하나하나가 다 예뻐요. 이 무드 조명을 꺼보면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메뉴가 있죠. 차량 구성에서는 방향지시 등의 볼륨 설정을 저중고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액세스, 와이퍼 라이트, 이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인터페이스가 좋아진 건 맞는데 여전히 그 좀 세부적인 메뉴로 접근할 때 약간 좀 분산돼 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메뉴에서는 좌우 시트의 이지 액세스 기능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운전석 마사지와 동수석 마사지 두 가지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마사지의 경우에는 파워와 소프트, 요추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마사지 세기도 최대 5단계, 속도도 5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차 급을 생각을 해도 이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좀 뿌옇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진해서 D 상태로 바꾸면은 곧바로 후방 카메라가 꺼져요. 사실 어느 정도는 속도가 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좀 더 편한데 바로 꺼지는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가장 좋아진 인터페이스가 이 공조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가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용을 하려면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공조장치 버튼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고요. 온도 조절은 이렇게 다이얼 방식으로 합니다. 켤 때는 바람 세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끌 때는 이 감소 버튼, 여기에 오프가 같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ISG 온오프 버튼 등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버튼의 크기가 좀 작은 편이죠. 기어레버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저번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무선 충전 패드 위쪽에 조명이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으면은 그 핸드폰에 프리미에르라고 이렇게 반사가 되죠, 조명이. 이게 프리미에르 트림은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에르 트림이 조명이 나오고 일반 트림은 SM6라고 나옵니다. 기어레버와 그 주변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D나 R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고요. 왼쪽으로 젖혀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수동 모드가 실행이 되는데 다운시프트가 그 위로 밀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USB 단자 2개와 C볼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터치스크린도 가능하지만 이 다이얼로도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니터가 가까워서 터치스크린을 직접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게 홈 화면이고 요거는 앱이고요. 이거는 이제 멀티센스 화면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하는 건데 다른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 눌러서 곧바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버튼 누르고 다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한 번 더 거쳐야 되죠. 그리고 이 다이얼과 컵홀더 테두리에는 무드 조명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보다는 이 조명이 좀 더 눈에 잘 띄는 것 같아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초기에 SM6는 여기에 병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제 깊게 파였었잖아요. 근데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제 막혀 있고요. 이 센터 콘솔 박스가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얕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500mm를 넣고도 이렇게 문이 닫혀요. 운전대는 하단이 조금 깎이긴 했는데 약간 좀 타원형 스타일이고요. 차 크기 대비 이 운전대의 전체 크기는 좀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림의 두께는 성인 남자에게는 좀 딱 맞는 사이즈고요. 이 림에 적용된 가죽이 이렇게 만졌을 때 감촉은 좋은데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미끄러워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차들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은 이 스포크에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오디오죠. 이게 적용이 되면 사용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여기서 선곡이라든가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좋고 가장 최신의 느낌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계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많은 디지털 계기판들은 12.3인치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10.25인치고요. 따라서 그 12.3인치보다는 여기에 적용된 그 폰트의 그 크기가 조금 작아요. 근데 화질이 좋아서 각 폰트나 숫자, 그래픽 등이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4가지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마이센스고요. 이게 스포츠, 이게 컴포트, 이게 에코입니다. 마이센스에서 스포츠로 바뀔 때는 좀 빠른데 스포츠 컴포트 또는 컴포트 에코에서는 그 그래픽이 전환된 속도가 조금 느리죠. 근데 그래픽이 전환되는 그 자연스러움은 꽤 좋아요. 디지털 계기판은 크게 3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양쪽의 화면은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원하는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전체로 띄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컴포트로 바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내비게이션이 좀 더 크게 확대가 되죠. 그리고 스포츠에서는 오른쪽에 토크와
마력이 항상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계기판 디자인에 따라서 여기 표시되는 정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이 적용됐고요. 보통 컴바이너 타입은 좀 작은 차에 많이 쓰이죠. 여기에는 차로 유지와 속도 계등이 표시가 되고요. 그 표시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폰트가 좀 작아서 그 시인성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고요. 쿠션은 좀 단단한 편입니다. 특히 헤드레스트의 쿠션이 더 단단해요. 그리고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방석이나 등받이에는 가로로 주름이 져 있어서 옷과의 밀착성이 좋습니다. 제 기준으로 방석의 길이가 짧은 편은 아니지만 저 앞부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저 연장하는 건 수동이고요. 보통 유럽차 또는 그 유럽 베이스의 차는 작은 차라고 해도 유리 4개가 원터치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SM6는 1열만 상하이 모드 원터치입니다. 2열의 거주성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국내의 동급 중에서는 2열의 거주성이 가장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소나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무릎 공간만 비슷하고 나머지의 그 거주성에서는 SM6가 좀 부족합니다.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머리 공간이 좀 부족해요. 제가 앉으면은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요. 이거는 아반떼와 거의 비슷한 헤드룸입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 이 아래쪽의 공간은 좀 제한적이에요. 제가 신발을 놓으면은 그 상하의 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좀 올라온 편이어서 가운데에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하겠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12V가 있고요. 2열에는 따로 USB 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펼치면 여기에 컵홀더가 있고요. 컵홀더에는 따로 날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열선 버튼은 이 암레스트에 있죠. 이 열선 버튼이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봤던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스키스루 커버는 2열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키나 도어 트레이 버튼으로 열 수가 있고요. 닫는 건 수동입니다. K5나 소나타도 트렁크 닫는 건 수동이죠. 근데 그 차들과 달리 이 SM6는 이 안쪽에 손잡이도 있어요. 트렁크 용량은 꽤 넉넉합니다. 깊기도 하지만 그 들어가는 쪽의 폭이 넓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9인치 휠 타이어 두 짝을 넣고도 공간에 좀 여유가 있죠.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가늘게 들립니다. 엔진 소리가 잘 들리는 음색이긴 한데 그 음량 자체는 낮아요. 이 차는 공회전 때 그 엔진 소리보다는 진동이 약간 좀 더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에어컨 끈 상태인데 대부분의 경우 진동이 없기는 한데 약하긴 한데 이게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계로 치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쭉 가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탁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좀 다른 차들과 달리 보통 진동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없다가 가끔씩 한 번 탁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그런 그 현상이 조금 더 두드러지죠. 일단 에어컨 키면은 운전대나 시트로 전달되는 그 가는 진동이 좀 더 생기고요. 그래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좀 신경이 쓰일 수 있고, 그 보름 전에 시승회에서 이제 여러 차를 타봤는데 한 4대 정도 앉아봤는데 1.3, 1.8 그 중에 3대가 좀 진동이 이 정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정차시 진동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지금 생산 초기라서 나중에 가면은 이런 진동이 좀 잡힐 수는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8L 가솔린 터보와 7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225마력이고요. 그러니까 SM6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해도 이 엔진 출력은 충분한 수준이고, 특히 기존의 1.6 터보가 배기량이나 출력 대비해서 동력 성능이 꽤 좋았거든요. 기본적으로 SM6가 좀 스포티한 성향의 그런 중형 세단인데 1.3은 엔트리급이고, 근데 1.8 터보는 그거보다는 더 스포티한 성향이고, 특히 기존의 1.6 터보에 비해서도 더 좀 스포티한 버전에 가깝습니다. 이 차는 전체적인 방음이 그냥 무난합니다.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음 대비해서 좀 일부러 좀 허용한 느낌인데, 그 외에 소음 같은 경우, 특히 타이어 소음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타이어인 걸 생각을 하면은 그 노면 소음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에요. 이 차는 저 1.3 터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속에서 또는 가속 페달 많이 안 밟고 밟았다가 딱 놨을 때 블로우 밸브 같은 소리, 푸시한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1.8 터보는 1.3 터보와 또 소리가 조금 달라요. 1.3 터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소리가 크게 났는데, 물론 지금 이 컴포트 모드에서 사운드에서 이게 로우로 돼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살짝 놓으면은 그 1.3보다는 좀 더 이렇게 넓게 퍼지는, 볼륨은 좀 작은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은 그
터보 그 흡기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좀 더 두드러지게 들리죠. 그래서 이런 엔진 소리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스포티하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요 사운드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소리가 좀 더 두드러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대번에 소리가 달라지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로 돼 있거든요. 참고로 엔진 사운드 디자인에서 오프, 로우, 하이가 있는데 지금이 하이입니다. 코너에서의 움직임은 그 엔진 성능에 맞는 그런 성능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다른 차보다 평균적으로 저기서 나는 그런 속도가 있거든요. 대략 그게 비슷한데 이 차는 그런 평균적인 속도보다 저 내리막 코너에서 그 속도가 더 높게 나와요. 그리고 코너 회전할 때 보면은 이 타이어가 뭐 그립이 아주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립이 그래도 좀 남는다, 그런 느낌이 있죠. 보통은 내리막과 오르막의 거동 차이가 있는데 이 차는 둘 다 재밌고 스포티해요. 기존의 SM6 또는 르노차 같은 경우에는 ESC가 들어오면은 좀 제어가 좀 강하게 잡고 푸는 것도 조금 늦었는데, 이 차는 기존에 좀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4년 전이죠. SM6 1.6 터보 시승한 게 그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1.3 터보 시승할 때도 느꼈는데 뒤에 서스펜션 개선하고 그러니까 차체는 좀 부드러워졌지만 그런 조향 성능 이런 건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에 1.6 터보만 해도 동력 성능이 꽤 좋았는데 이 차는 배기량이랑 출력이 더 높다 보니까 가속력도 더 좋아졌어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까지 대략 한 27초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1.6 터보보다 한 6초? 이 정도로 빠른 거거든요. 이 정도 속도에서 6초 정도가 빠르면은 안 보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구형 2.0 터보 엔진의 소나타 K5보다 더 빠르고요. A6 45TFSI 그랜저 3.0과 거의 비슷합니다. 동력 성능이 K3 GT와도 비슷하고, 그래서 엔진 배기량이나 출력 대비해서 이 차 동력 성능은 꽤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M6 하면은 승차감이 가장 큰 이슈인데 1.3 터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비하면은 승차감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체가 부드러워졌어요. 그 AM 링크 떼어난 것뿐만 아니라 부싱이라든가 쇼거서, 스프링까지 다 바꾸면서 전반적으로 하체가 부드러워져 갖고 지금처럼 노면이 좋은 곳에서도 기존 대비해서는 그렇게 좀 날카롭게 들어오는 그런 자잘한 충격들이 훨씬 좀 이렇게 둔화돼서 들어오죠. 둥글게.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기존 대비해서 한결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좀 그냥 제 느낌이긴 한데 이 차의 컴포트 모드와 1.3의 그 하체에는 그 부드러움이 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히려 과속 방지 타고 넘을 때는 이 차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1.3 터보 시승기 때는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에서는 괜찮은데 확실히 과속 방지턱 넘으면은 토션 빔이 티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좀 떨어질 때 좀 부드러워요. 물론 토션 빔이 티가 안 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노면이 좋은 곳은 괜찮지만 좀 불규칙한 곳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확실히 좀 토션 빔이 티가 나죠.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 에코가 있습니다. 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이나 댐핑의 그 차이가 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사실 이런 중형 세단에서 가변 댐핑이 있는 차가 좀 되게 드문데, 그래서 기존에 SM6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좀 신선한 장비였고 경쟁력 중 하나였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일단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대번에 빨라지죠. 계기판이 바뀌는 것보다 가속 페달 반응이 바뀌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컴포트와 달리 이렇게 가속 페달 조금 밟고 있을 때는 그 듀얼 클러치 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렇게 기계적인 의미 좀 더 부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가상 엔진 사운드가
제가 지금 스포츠에서 가장 하이로 놨는데 이때는 소리가 확연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컴포트일 때보다 또는 로우나 오프일 때보다도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보통 가상 엔진 사운드 하면은 말 그대로 소리가 가상 같아서 듣기 좋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차는 그거에 비해서는 그 소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은 다른 거보다 바람 소리가 좀 두드러져요. 이 앞유리 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 이게 엔진이나 노면 소음보다 좀 더 귀에 두드러지게 들리고요. 고속 주행 안정성의 경우에는 컴포트보다 스포츠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 이게 무슨 차체의 거동이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스티어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가 스티어링이 가벼워요. 보통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속도 감흥식이어서 스티어링도 같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컴포트에서는 스티어링이 좀 가볍기도 하지만 중심부에 유경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고속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거보다는 좀 묵직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 스티어링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댐핑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컴포트에 비해서 그 보편적인 승차감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노면에서도 좀 충격들이 좀 이렇게 바로바로 전해지죠.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구형보다 이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 홈이 파인 곳 그런 데를 지날 때는 양쪽에 그 접지가 좀 불규칙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토션 빔이 티가 나죠. 이 차의 오토홀드는 약간 특이합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토홀드 버튼을 눌러야 오토홀드가 실행이 되고 멈추면은 자동으로 오토홀드가 걸리죠. 그리고 벤츠나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오토홀드 버튼은 없지만 멈춘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 오토홀드가 걸리고요. 근데 이 차는 그 두 가지 방식을 약간 혼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토홀드 버튼을 눌러야 오토홀드가 작동이 되는데 멈추면은 작동이 안 되고요.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벤츠 포르쉐처럼 좀 깊게 밟아야지 걸립니다. 그래서 주행하다가 정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기판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라고 메시지가 떠요. 지금은 오토홀드가 안 걸린 상태고요. 여기서 페달 조금 깊게 밟으면은 이렇게 오토홀드가 걸리죠. 그리고 이 차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ISG의 작동 시간이 좀 짧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계속 주행을 하다가 지금 딱 멈췄는데 이러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 엔진 시동이 꺼지거든요. 배터리가 다 차 있어서. 근데 이 차는 안 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더 많죠.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ISG 작동 시간이 좀 짧고 이게 배터리의 좀 용량이 작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요거는 그 XM3도 비슷합니다. XM3도 다른 차들 비해서 ISG의 작동 시간이 좀 짧아요. 근데 이 차는 정차시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오토홀드가 실행이 되면은 또 그 엔진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또 꽤 있어요. 지금은 또 안 꺼지는데 제가 어제 오늘 주행하면서 보니까 오토홀드가 걸렸을 때 엔진 시동이 꺼질 때가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엔진이 재시동 될 때의 그 움직임이 좀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시동이 켜졌는데 이게 그 운전대라든가 그 시트로 그 앞뒤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좀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그 움직임뿐만 아니라 엔진이 재시동 될 때 그 약간 좀 덜그락거리는 또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승차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방금 오르막 코너는 스포츠 모드로 돌았는데 컴포트 모드 대비해서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합니다. 특히 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 대비. 그리고 다른 차들의 그 평균, 그러니까 아주 고성능차 빼고 대략 뭐 일반적인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 대비해서 똑같은 오르막 코너에서 이 차 속도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1.3 터보 그때 국도에서 시승할 때도 그랬지만 이 차는 좀 운전의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이 빠르기도 하지만 그 회전할 때 또는 그 조향할 때 그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력이나 가속력 대비해서 그 순간 연비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처럼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20km 내외로 나옵니다. 20을 넘을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 차 가속력이나 그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순간 연비는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시속 110km에서는 대략 한 15km 정도가 나와요.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들처럼 이제 시속 90과 110에서의 그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기존의 SM6는 경쟁 모델 대비 그 ADAS가 부족한 게 약점이었죠.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런 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가 있는데,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버튼을 눌러야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대기 상태가 돼요. 현대 기아처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세팅을 하면은 ACC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여기 차로 유지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차로 유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중앙을 좀 잘 지키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브랜드와 거의 좀 대동소이한데, 제가 아까 시간을 대략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렇게 차선이 흐려진 거에서는 벗어나네요. 제가 아까 시간을 재보니까 첫 번째 경고가 울리는 시점은 대략 한 14초, 15초 정도가 되고요. 한 23초, 4초가 되면은 이제 경고 메시지가 또 빨갛게 뜨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려면은 한 43초, 4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기능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세팅을 해줘야죠. 이렇게 경고 음도 울리고요. 시승회 때 1.3에 이어서 이번에 1.8 터보도 시승을 했는데요. 그때와 결론은 대략 비슷합니다. 부분 변경 되기 전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가장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승차감의 개선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외관이나 실내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개선의 폭이 굉장히 크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렇게 노면이 좋은 거에서도 승차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좀 이렇게 자잘하게 충격이 뾰족하게 좀 들어왔죠. 근데 이 부분 변경이 되고 나서는 그런 전반적인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제 토션빔의 티가 되게 많이 났던 이제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K5나 소나타, 말리부와 비교하면은 이제 종합적인 승차감은 그 차들만큼 못합니다. 보편적인 승차감 또는 종합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멀티링크가 적용된 그 차들만큼 못하죠. 그래서 더 뉴 SM6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존에도 장점이었던 외장 디자인이 있고요. 거기에 기존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을 했기 때문에 부분 변경 되기 전에 비해서는 이제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진동이 있어요. 특히 에어컨 켰을 때, 이제 에어컨 켰을 때 그 진동이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제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승차감이 떨어질 수 있고요. ISG로 엔진 재시동할 때 그때 그 움직임도 좀 큰 편입니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도어 트림 쪽에서 좀 아주 작지만 자잘하게 잡소리도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품성이 좋아진 건 맞는데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이 차 프리미에르 트림에 썬루프만 제외한 풀옵션 사양인데 가격이 3,748만원이에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타와 비교해보면은 최고 등급인 인스퍼레이션과 기본 가격이 이 차가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이 차 풀옵션 가격이 3,748만원이면은 저 그랜저 익스클루시브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조금 고민이 될 수가 있죠. 물론 그랜저와 비교하면은 성향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소나타나 K5와 비교하면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1.8 터보가 달리기 성능도 더 빠르고 스포티하고, 근데 뭐 승차감이라든가 편의 장비, 실내 내장재 등을 보면은 이제 그 차들이 좀 더 우위에 있죠. 그래서 본인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로써 더 뉴 SM6 1.8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